자, 기초행정법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왜 기초행정법을 먼저 수강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행정법의 기초 개념이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로 행정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은 그 기본 강의의 내용을 제대로 또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치 우리가 회계학을 공부할 때 회계 원리를 먼저 공부함으로써 회계학의 용어 또는 복식부기의 원리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죠. 그런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중급 회계 수업 또는 회계학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도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비법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에 대한 기초가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바로 행정법 기본 강의를 들어가면 내용의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초 행정법을 통해서 행정법의 기초 개념, 행정법의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 강의를 수강하셔야지 기본 강의의 내용을 제대로 또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모든 말씀은 정통 법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원 강사의 수험적인 내용이라는 거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한다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아주 정확하게 정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수험 목적으로는 충분하게 경제학을 정의하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법학이라는 학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권리와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법학을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정의한다면 법학을 아주 정확하게 정의한 것은 아닐지라도 수험 목적으로는 충분하게 표현하는 정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법학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정의 하에 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게 태초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의 상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마도 원시시대부터 원시인들 간의 재산, 가족, 영토 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쟁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분쟁을 말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러한 수많은 말싸움이 오갔을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었을 때는 그 갈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합의점들이 도출이 되었을 거예요. 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재산에 대한 갈등, 가족에 대한 갈등, 영토에 대한 갈등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자, A라는 갈등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자, 이러한 갈등도 있고 그랬을 때 이러한 갈등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갈등은 이렇게 해결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결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합의점이 도출되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갈등이라고 하는 게 A 갈등만 있는 게 아니죠. 자, B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했을 겁니다. 자, B라는 갈등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 B라는 갈등은 이렇게 해결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합의점이 도출되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C라고 하는 갈등이 발생하면 이 C라고 하는 갈등은 이렇게 해결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어떠한 갈등이 있고 각각의 갈등마다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합의점이 도출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합의점은요. 자, 말싸움을 통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러한 합의점대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합의점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나가게 된다면 결국 이러한 합의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 규칙화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규칙이 모여서 결국에는 그 사회의 법으로서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모여서 법으로서 만들어졌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은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이러한 갈등은 애초에 왜 생겼을까요? 자, 이러한 갈등이 애초에 왜 생겼나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은요. 나의 것 또는 내 권리가 침해됐을 때 여러분 권리와 이익은 거의 유사한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나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나의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을 거고, 자, 이러한 반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났을 거죠. 따라서 어떠한 갈등은 누군가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했을 거고, 이러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갈등을 조절해 나가서 결국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되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모여서 법으로서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다? 자,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학은요, 일단 나와 상대방에게 서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우리 이거를 법률 관계라고 해요. 앞으로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바로 법률 관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법률 관계는요, 서로 간에, 즉 당사자 간에 서로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법률 관계라고 해요. 자, 우리가 A와 B 사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A와 B가 당사자예요.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권리가 있을 거고 의무가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B가 갖고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을 거예요. 자, A가 어떠한 권리 의무를 갖고 있고 B가 어떠한 권리 의무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요 내용, 우리 요 내용을 A와 B의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우리가 법학 교과서 읽을 때 법률 관계라는 표현이 나오면 당사자 간에 서로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법률 관계라고 한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법학은 일단 당사자 간에 서로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우리 이것을 법률 관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A가 어떠한 행위를 합니다. A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B가 갖고 있던 권리나 의무가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권리가 침해되거나 또는 의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권리가 작아지거나 의무가 커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B의 권리와 의무가 변동하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법적 효과라고 해요. 법적 효과. 법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얘기합니다.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법적 효과라고 해요. 자, 따라서 여기에서 A 행위에 A의라고 할게요. A의 행위의 법적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A의 이러한 행위의 법적 효과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A의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법률 관계는 뭐다? A와 B가 서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느냐, 그걸 법률 관계라고 하고, 법적 효과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변동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을 법적 효과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A의 행위로 인해서 B의 권리는 작아졌고요, 의무는 커졌습니다. 그러면 B의 입장에서 이게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겠죠? 그러면 B는 다시 나의 권리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거나 또는 이 의무를 원래대로 줄이고자 하고 싶을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B는 어떻게 하면 원래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원래 자신의 의무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할 거예요. 바로 그게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작아진 B의 권리를 어떻게 해야지만 회복시킬 수 있을 거냐, 또는 이렇게 커진 B의 의무를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줄일 수 있을 거냐, 그 방법을 모색할 것인데 바로 그것이 권리구제 수단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법학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이 법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변동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B의 권리구제 수단을 모색하는 내용으로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부동산 매매 계약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이 계약의 당사자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될 것입니다. 자, 매수자는요,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냐면, 자, 매수자는 소유권을 매도자로부터
넘겨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이건 권리죠. 자, 반면에 매수자는요, 매매 대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매도자는요,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되냐면 매수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돼요. 대신 매도자는요,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매수자와 매도자의 사이를 우리가 당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매수자와 매도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각 이러한 권리 의무를 갖고 있는데 바로 우리 이것을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자와 매도자의 법률 관계는 이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번 우리 이러한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죠. 자, 매수자가 매매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자가 소유권을 넘겨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나는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매수자가 어떻게 하면 매도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매수자가 매매 대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자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 법에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자, 반대로 자, 매도자가 소유권을 넘겨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매수자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매도자는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자가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매수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아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고, 만약에 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어떻게 이것을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사법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법률관계가 사법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사법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법관계는요,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사법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드시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법관계예요. 자, 식당 영업하시는 분과 손님인 여러분들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법관계는요, 좀 특수한 점이 있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법관계는 이렇게 사인과 사인이기 때문에 대등한 양 당사자 사이에서의 법률 관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근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중고 거래를 한다면 중고 물건을 파는 사람과 중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둘은 사실 대등한 사이입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마는 거고, 팔 거면 팔고 안 팔 거면 안 파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공법 관계는요, 좀 달라요. 공법 관계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공법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공법 관계가 사법 관계와 왜 차이점이 있냐면 바로 근본적으로 국가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법관계와 공법관계는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근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방금 제가 앞에서 당근마켓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당근마켓으로 사인 간의 거래를 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고 싶으면 파는 거고 팔기 싫으면 안 파는 겁니다. 그죠? 또 마찬가지로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사기 싫으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때는 사인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국가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강제로 할 수가 있어요.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제력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남자분들이 군대를 대부분 갔다 오셨을 건데 군대를 어떻게 가는 거죠? 내가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해서 국가랑 나랑 어떤 뭐 고용계를 맺어서 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명령한 거예요. 너 나이가 됐으니까 군대를 가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한 거예요. 또는요, 자, 세금이 있는데, 자, 세금을 낼 때는요, 국가랑 내가 협상을 해서 내가 올해는 이 정도 세금을 낼게요,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국가가 일방적으로 과세 처분을 해요. 너 세금 얼마 내. 이런 식으로 국가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떠한 행정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서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러한 공법 관계에서는 사법 관계에 비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법 관계에서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것을 구제해줘야 되는데 이 구제 수단은 사법상 관계에서의 권리 구제 수단과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법규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게 행정법인 겁니다. 이 내용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행정법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행정법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지 그 연원을 한번 잠깐만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자, 과거에는요, 절대 왕정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어요. 그냥 누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야, 쟤 죽여 하면 그냥 바로 댕강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왕 마음대로 통치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역사가 진행되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된 의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국가 권력을 왕 혼자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 국가 권력을 세 개로 쪼개서 이 세 개의 권력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삼권 분립이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로 이렇게 삼권 분립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입법부는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곳이죠. 자, 사법부는요, 법을 해석합니다. 이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기관이고요. 행정부는요,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을 집행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삼권 분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국가도 공권력을 행사할 때 대통령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야 돼요. 이제는 법대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공권력을 법대로 행사할 때 이 공권력이 어떠한 법을 지키면서 행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규정된 법이 있는데 바로 그게 행정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법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법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한다면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가장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뭔가를 공부할 때에는 가장 단순하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차차 공부를 해 나감에 따라 살을 붙여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처음부터 뭐 행정법의 엄밀한 의미를 막 미세하게 자세하게 공부한 것보다는 일단은 가장 단순하게 정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차차 수업을 해 나가면서 살을 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행정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찰을 해보죠. 자,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을 규율하고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는 것에 대한 법이다라고 문장으로 정의될 수가 있는데 이 문장 안에는 세 가지 개념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행정조직이고요. 두 번째가 행정작용이고 다음에 세 번째가 행정구제예요. 자, 우리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먼저 있어야겠습니까? 일단은 행정 조직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행정 조직에 대한 내용은요. 자, 국가 행정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조직 구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 행정부는 대통령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각부 장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국가 행정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정 조직이 갖추어졌으면 여러 가지 행정 작용을 이 행정 조직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저 행정 조직이 왜 행정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국가는요, 항상 무엇 때문에 뭔가 일을 한다? 바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려진 행정 조직이 여러 가지 행정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행정 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행정 조직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행정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행정 조직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가 좀 더 필요해라고 해서 학교를 짓는다라고 해볼게요.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요. 자, 뭐가 필요합니까? 토지가 필요합니다. 토지가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의 토지가 있는데, 자, A씨의 토지가 있는데 A씨한테 야, A씨, 네 토지 위에다가 학교를 지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조사해 보니까 네 토지가 학교를 짓기에 딱 좋은 위치야. 그리고 학교가 꼭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네 토지를 학교 짓는데 내놔. 국가가 네 토지를 학교 짓는데 써댈 것 같아. 라고 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합니다. 그럼 A씨의 입장에서는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왜냐하면 내 토지인데 학교를 짓는다고 내 토지를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리구제 받아야겠죠. 그래서 내 토지를 뺏어가지 마라고도 권리구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 토지를 뺏어갈 거라면은 토지의 가격이라도 제대로 보상해줘 이런 식으로도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처럼 행정 조직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작용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행정 작용의 수행 결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규율되어 있다? 바로 행정법에 규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행정법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행정 조직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행정 작용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가 행정 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은 행정법 그 자체를 시험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따라서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요. 행정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거는요. 공무원 시험에선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들은 자기가 저 행정조직의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선 이게 중요하지만 우리 감정평가 시험은요. 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감정평가 행정법에서는 행정작용과 행정구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이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행정법이란 무엇이냐? 국가가 행정 조직을 갖춘 다음에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침해된 권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리 구제 수단들이 행정법에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행정법이다. 행정법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행정작용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2교시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국가다라고 간단하게 정의하시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하 내용 봐주세요. 자,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행정 목적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했죠? 결국 공익 달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합니다. 자,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법률적 사실적 작용을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정작용은 법률적 작용과 사실적 작용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대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자, 법률적 작용은요. 어떠한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을 법률적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법률적 작용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법률적 작용이라고 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실적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라고 해볼게요. 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라고 하면은 업무정지 처분이 있으면 그 감정평가사는 더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행할 수 없게 되겠죠. 일정 기간 동안 감정평가 업무를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업무정지 처분이 있으면 그 감정평가사의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게 돼요. 자, 또는요, 과세 처분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과세 처분이 있었다. 자, 너 세금 얼마 내? 이런 식으로 과세 처분이 있으면요. 그 납세자에게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업무정지 처분이 있거나 과세 처분이 있으면 이 처분을 받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행정작용을 법률적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적 작용은요,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라고 하면은 자, 나라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내가 그 횡단보도를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안 생겨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고 해도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국민의 권리 의무와 무관해요. 또는요, 도로를 청소했다. 도로를 청소했다. 라고 해도 역시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이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권리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생기게 하는 작용을 법률적 작용이라고 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작용을 사실적 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작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면은 자, 행정작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사실적 작용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바로 법률적 작용입니다. 법률적 작용. 자, 법률적 작용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해요. 이게 왜 훨씬 더 크고 중요하냐면 나중에 행정소송법에 가면은 처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법률적 작용에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처분성이 인정돼요. 자, 처분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작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처분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권리구제 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분성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넓게는 행정기관의 모든 행위를 행정작용이라고 하지만은 좁게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좁게는 행정작용이라 하는데 결국 그것은 이것만 행정작용이라고도 협의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얘가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처분성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권리구제 수단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처분성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항고소송이라는 형태로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 그런데 자, 이거는요, 처분성이 없잖아요. 처분성이 없으면요, 당사자 소송이라는 형태로서 권리구제를 받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항고소송이 뭔지 당사자 소송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요, 요건 지금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아직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으니까 이게 뭔지 얘와 얘의 차이가 뭔지 아직은 당연히 모르는 건데 일단 나중에 이렇게 갈릴 거다 정도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처분성이 있다 없다, 즉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킨다 일으키지 않는다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권리구제 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행정작용에는 다양한 행위 형식이 있어요. 자, 형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도 행정입법. 자, 행정부도 행정부의 권한 내에서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행정입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 그리고 총리가 만드는 총리령, 그리고 각부 장관이 만드는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부령 또는 시행 규칙이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을 행정입법이라고 해요. 행정부가 만드는 법을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또 행정계획도 있겠죠? 또는요, 공법상 계약도 있는데 공법상 계약은 그냥 단순해. 여러분, 자, 정부도요, A4 용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기관들도 A4 용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부 청사에서 A4 용지 1000박스 이렇게 주문할 수 있겠죠? 우리 그런 것들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 사실행위가 있는데 사실행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횡단보도 설치, 도로 청소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는 말 그대로 민간에 대해서 어떤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는 것을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행정작용은 굉장히 다양한 행위 형식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바로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가 80%의 비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싹 다 모아도 10에서 20%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싹 모아서 10에서 20%다. 이 정도 비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행정행위가 왜 중요하냐면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있고 처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이 행정행위와 처분이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기본 강의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행위는 처분과 일단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처분성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은 항고소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처분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자, 어떤 행정행위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행정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가 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권리구제 수단은 행정행위는 당연히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당연히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은 항고소송이 되는 거다라는 것만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 가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행위 형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그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바로 이 행정행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 정도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작용이 무엇인지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봐보죠. 자, 우리가 아까보다 이제는 지식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더 늘어난 지식으로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아까랑은 또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가 국가가 행정 조직을 갖추어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가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행정법에서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담겨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 여러분들 국가가 행정작용을 할 때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작용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즉 행정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이것을 행정 절차라고 합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규정이 행정작용법 관련 내용으로서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면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역시 여기에 담겨 있을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 효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행정 주체가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을 거고 자, 만약에 국민한테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행정작용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수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국민한테 어떠한 의무를 부과했는데 국민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겠느냐 하는 내용도 담겨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가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 항상 완벽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도 실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하자라고 해요. 하자는 잘못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A라는 절차를 거치고 B라는 절차를 거치고 C라는 절차를 거쳐서 D라는 절차로서 행정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절차가 A, B, C, D라는 절차를 거쳐서 행정작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이 B라고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건너뛰었다라고 하면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절차상의 잘못,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떠한 종류의 하자가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자,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해요. 그래서 D라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민이 항의하는 거죠. 야, 너 나한테 D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할 때 B라고 하는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상태로 나한테 D라고 하는 처분을 했으니까 이 처분은 위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휴, 내가 이거 B를 안 했네? 라고 하면서 나중에 뒤늦게 B를 해. 그랬을 때 이렇게 뒤늦게 B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과연 그러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느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는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D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했어요. 자, 국민한테 D라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아, 이거 내가 괜히 했나? 막 후회가 들어.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해서 이 D를 아니야! 라고 직권 취소할 수 있느냐? 자, 국민한테 D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했어.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야, 그거 그냥 없었던 걸로 해 라고 해서 이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죠? 이게 문제가 되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취소에 취소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D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했어. 그런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취소를 했어. 그런데 다시 보니까 아이고 괜히 취소했네 라고 해서 이 취소한 거를 다시 취소할 수 있냐? 이게 뭔 소리냐 하냐면요. 자, 취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 취소를 다시 취소한대. 그러면은 이 취소가 없어지겠죠? 그럼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취소에 취소를 하면, 그러면 이 D라는 행정처분이 다시 살아나느냐가 논점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 논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행정법 교재 안에, 행정작용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행정법 기본 강의를 나갈 때 행정작용편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행정작용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가 되면은 국민들은 권리 구제를 받고자 할 건데, 자, 그랬을 때 권리 구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행정법에 담겨 있을 것이냐면은, 자, 이러한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작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위법하게 이루어진 법을 어기면서 어떠한 행정작용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은 무엇이 있겠느냐. 자, 그런데 또는요, 행정작용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적법하게 행정작용이 이루어져도 그래도 국민의 권익은 침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학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 설치.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거 보세요. 자, 여러분, 법에 따라서 학교를 설치합니다. 이거 뭐 문제 있습니까? 관련 법을 다 준수하면서 학교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거 법 어긴 거 없어요. 법을 어긴 게 없습니다. 적법하게 행정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은 토지를 뺏기게 되니까 개인의 권익이 침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익 침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해서만 권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해서도 권익이 침해가 돼요. 그래서 각각 여기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우리가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또는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행정구제편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국가기관의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법은 이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법 교과서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마다 조금씩 목차와 체계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행정법 교과서는 이러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행정법 총론과 강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행정법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경찰 공무원법도 있고 여기에는 또 공무원 조직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별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시험 범위가 아니다. 물론 행정법 강론의 한 내용으로서 토지보상법이 여기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개별법으로 공부를 할 거니까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법 총론은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별법이 있지만 이 여러 가지 개별법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각 개별법마다 개별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모든 개별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들을 모아서 행정법 총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법 총론 안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행정조직법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행정작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행정구제법은 국가책임법 그리고 행정쟁송법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작용법이나 행정구제법의 기초가 되는 기초 개념이나 기본 원리 등이 있는데 우리 이런 것들을 모아서 행정법 총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행정법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개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이런 것들부터 기본 강의를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내용의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본 기초 행정법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개념들을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떠한 내용인지 정도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학습을 하신 다음에 기본 강의 들어가시면 기본 강의 내용을 훨씬 더 빠르게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